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한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꿈꿨었는데요. 한 번에 원치 않은 이별과 그 다음에는 파토를 내버리고 나니 지금은 누구를 만나겠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결혼을 물질적인 교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질렸거든요. 제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결혼 약속을 파토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작지만 알찬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초등학교 선생님인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로 된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회사 직원의 일부를 보육원을 나와 갈 곳이 없어진 갓 20살이 된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항상 그러셨죠. 아빠의 지로는 이랬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운이 좋아서야. 그러니 그 운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다른 데 가도 좋다. 아빠는 우리 회사가 스물이 되어 사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부창부수라고 엄마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루를 비우고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 봉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랐죠. 엄마는 낙후된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린 제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마를 해드리면 다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어쩜 이렇게 안마를 시원하게 잘하니? 어린데도 참 야무지구나. 얼굴도 이쁘고. 우리 손녀 생각난다. 방앗간 내는 손녀라도 있지. 나는 아무도 없다고. 에휴, 저런 손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꼬.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더 열심히 했던 것도 같네요. 그뿐 아니라 김장철엔 김치도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반찬도 도우미 아주머니와 대량을 만들어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자연스레 그렇게 나누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컸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처음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건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6년간 일을 했었네요. 그러고 아빠 회사의 중간 관리직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나 시스템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그게 아빠 회사라서라기보다는 회사 직원 대부분이 아빠한테 불만이 없어서였어요. 저는 아빠 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일부러 아빠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닌 진심이란 걸 알아서 정말 뿌듯했고 회사에 금방 정을 붙였어요. 아빠는 여전히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고 계셨어요.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이런 말도 했죠. 사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야. 어려운 사람들 일부러 채용하지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지. 그래서 내가 계속 여기 다닌다고. 그러고 보니 정말 작은 회사인데도 이직률이 아주 낮은 회사가 우리 회사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뿌듯함 속에 일을 하던 중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대학 선배였고 통번역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했었죠. 남친은 출장을 가게 되면 꼭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 인화해서 선물로 주곤 했어요. 태주야, 이거 봐. 하늘이 정말 이쁘지. 아침에 해가 뜨는데 이렇게 하늘색이 예쁘게 변하더라.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나한테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이 100장은 넘겠다. 100장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본 걸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렇듯 따뜻하고 상냥했던 저보다 2살 많은 남친은 남자답게도 해서 저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결혼은 당연한 거였고요. 양쪽 집안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까지 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향해
하루하루 지내는 일만 남았었네요. 아들만 둘 있는 남친 집에서는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사시던 부모님은 남친을 아들처럼 아껴주고 좋아하셨어요. 누가 봐도 집안 어른들까지 아주 잘 만났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남친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남친은 회사 중역에 통역을 맡아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부랴부랴 간 저는 헬스한 얼굴로 누워있는 남친을 보게 됐네요. 바쁘다고 일주일 정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니 놀랍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남친은 저를 보더니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제가 말리며 말했어요. 아프면 회사를 쉬면 되지 뭐하러 억지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결혼 전에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나 걱정시키고 싶어? 그럴 리가 있어. 미안해. 요새 좀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기는 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MRI고 뭐고 다 찍어달라고 했어. 혈액 검사도 전부 다 한댔고. 그것 말고도 병원에서 시키는 거 전부 다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혜주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남친은 저를 보고 애써 웃었지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너무 속상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병이 있을 거라고는 남친도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친한테 몸 좀 아끼라고 엄포 놓느라고 그런 거였고 이참에 건강검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뿐이었죠.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남친은 뜻밖에도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저와 남친은 잘못 나온 검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소위 말하는 빅5 병원 중에 한 곳에 가서 다시 전부 검사를 했네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실제로 겪었어요. 남친은 암 환자가 되어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황망하기 그지없었어요. 남친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오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으면 좋겠어. 오빠처럼 좋은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무해 진짜. 그런 말 하지 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몸을 너무 혹사했어.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몸이 힘든 거 무시하고 막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야말로 혜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결혼 앞두고 이렇게 돼버려서. 혜주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었는데. 저는 남친이 보고 싶은 제 웨딩드레스 모습을 직접 보게 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간호를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기만 했고 항암 치료도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사실상 힘들다고 했고요. 차라리 오빠랑 산으로 들어가 버릴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오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나을지 보장이 없다면서요. 어느 날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주야, 널 만났던 것만으로도 내 삶은 굉장히 멋졌다고 확신해. 날 만나주고 내 옆에서 있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떠날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 오빠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 그토록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남친은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모든 게 거짓말 같기만 했어요. 식장에서도 내내 멍하니 있다가 미친 듯이 울다가를 반복했네요. 남친 부모님은 그런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우리 아들 끝까지 지켜봐줘서 고맙다. 태훈이가 행복하게 저 세상 갔을 거다. 그리고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가 태훈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우리도 돕고 태훈이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만나고 각자 갈 길 가자꾸나. 그게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기에 저는 그저 울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남친 부모님 옆에 남고 싶었지만 그게 더 그분들 마음을 후벼 판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날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친 부모님과도 이별을 하고 말았네요. 한동안은 눈물이 마를 날 없이 지냈어요. 물론 부모님 앞이나 회사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매일 울면서 남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꾸역꾸역 밥을 먹어도 살은 계속 빠졌고 부모님도 저를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한 달 동안 유럽 여행도 보내시고 같이 국내 여행도 많이 데려가 주셨죠. 그래도 안 되겠는지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차라리 힘들다고 말해. 그리고 울어. 누가 너더러 울면 안 된다고 할 사람 있니? 그냥 속 시원하게 울어라. 우리 너무 배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 때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네요. 엄마 품에 안겨 어릴 때로 돌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도 저를 안고 펑펑 우셨고요. 그렇게 엄마와 껴안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좀 개운하긴 했어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했고요. 부모님도 그새 안색이 안 좋아지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걱정을 하느라 그렇게 되신 거였죠. 저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남친이 저 세상으로 가고 1년도 더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기운을 차리고 회사 일도 더 생기 있게 해나갔고 엄마와 함께 김장 담궈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네요. 여기저기 봉사도 다녔고요. 할머니, 어깨 많이 뭉쳤으니까 꼭 물리치료 받으러 가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반찬 없으신 말만 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아껴서 드시지 마시고요. 아유, 이렇게나 나를 생각해 주다니 너무 고맙네. 내가 말년에 무슨 복으로 아가씨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괜히 젊은 사람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게 전 더 좋아요. 그러면서 운동도 시작했어요. 새벽 달리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PT를 등록했고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을 하다 보니 마음도 새로워지더라고요. 이것저것 배우러도 많이 다녔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씩 남친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더군요. 시간이 지나며 가슴속의 상처도 점점 아물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나이는 3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학부모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득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인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해서 만나기 부담스러웠는데 지인 손에 잡혀 억지로 만나는 곳까지 끌려갔어요.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을 갖고 난 후 보니 의외로 저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혜주 씨는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가 뭔지 알고 싶네요. 전 제 일도 잘하고 힘든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인생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어요. 저로 인해서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고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연인이 되었어요. 남친이 저 세상으로 가고 7년이 넘어서야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새 남친은 저한테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휴일에 같이 교회로 놀러 갔다가 피곤해서 힘들다고 하자 저를 업고 응급실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피곤한데 왜 나와도 괜찮다고 했어. 그럴 때는 쉬어도 되는데. 안 되겠다. 응급실 가서 링거 한 대 맞자. 아니야.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오버하지 마. 내가 진짜 힘들었으면 오늘 나왔겠어? 그럼 내가 업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 링거는 한 대 맞자. 아니다. 서울 올라가서 맞을까? 그게 낫겠다. 이렇듯 남친은
제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엄청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해줬어요. 게다가 저의 사소한 취향까지 신경을 써줬죠. 하루는 남친이 디저트 박스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유명하기도 하고 비싼 거라서 지나가는 말로 먹어보고 싶다고만 했던 거였어요. 경호씨, 이거 어떻게 샀어? 여기 요즘 줄 엄청 길게 서잖아. 가격도 만만치 않고 금방 품절되는데? 그래서 문 열기 30분 전부터 가서 줄 서 있었어. 나는 디저트 뭐가 맛있고 그런 거 잘 모르긴 한데 혜주 너 추천으로 먹은 거 다 맛있더라. 그리고 이거 네가 진짜 먹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남친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일도 바쁜 사람이 어떻게 줄 서서 살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경호씨. 이렇게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저를 위해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틈에서 줄까지 선 남친을 보며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난 지 6개월도 채 안 되어 결혼을 약속하고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친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있다는 얘기를 했기에 그런 점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것도요. 남친의 본가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저는 제 시댁이 잘 살고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걸 따져가며 사람 만나라고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남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남친 어머니와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다길래 제가 나가서 먹자고 했죠. 그렇게 집에서는 인사만 드리고 셋이 나와서 운치 있는 한옥 한정식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아버지 회사 직원은 몇 명이나 돼? 수익은 잘 나오는 편인가? 직원은 꽤 있어요. 강소업체니까요. 회사가 그래도 설립 연도가 꽤 돼서 자리는 잡혀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가씨는 월급 얼마나 받아? 아버지 회사니까 딸이라고 돈 더 받나? 보너스니 뭐니 더 잘 챙겨주겠네? 회사 방침에 따라서 받지 제가 더 받고 말고 하는 건 없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대답을 했어요. 남친은 남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뒤늦게 식사 자리에 오더니 꽤나 무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수, 솔직히 우리 형 변호사라 잡은 거죠. 그 집안처럼 장사로 돈 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회적 지위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같이 돈도 잘 벌고 존경받는 변호사인 게 좋겠지. 형수 완전 노났네요, 인생. 첫 만남에서 너무하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친한테 섭섭한 티를 냈어요. 근데 경호씨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돈 얘기에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말들만 하는 거야? 어머니도 너무 돈 얘기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어. 아빠 돌아가시고서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했잖아. 그 후로 엄마가 이래저래 마음고생 몸고생 하셔서 더는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 혜주 너네는 살면서 경제적인 일로 큰 굴곡이 없었던 것 같으니 궁금해서 그러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남친 말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고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남친이 워낙 밝고 사교성 있게 행동하니 부모님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저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아버님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법적 대응을 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니만 자네 말도 기억해 두겠네. 남친은 그 후에 저와 엄마가 봉사활동하는데도 따라와서 같이 봉사를 했어요. 변호사 티도 내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잘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남친을 보며 말없이 웃기만 하셨어요. 그저 저한테만 잘하라고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남친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저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저희 신혼집 이야기도 나왔고요. 남친 어머니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애들한테 좋은 집 구해줄 형편이 안 됩니다. 애 아빠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 힘들었어서 이제 겨우 숨 좀 돌릴만 하거든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들 살 집은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요즘 신혼집을 꼭 남자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곤란했는데 이렇게 마음 트이신 분이어서 다행입니다. 라며 남친 엄마는 부모님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아빠는 부동산을 몇 개 사둔 게 있어서 그걸로도 꽤 개인 자산을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문제로 곤란할 거 없다고 선뜻 말씀하신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집이 해결됐다고 굉장히 좋아했죠. 저 역시 덕분에 신혼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상견례는 별 탈 없이 잘 마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갈 즈음이었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자기가 이것저것 적어봤다며 종이를 건네주더라고요. 예, 혼수 내가 미리 다 적어봤어.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해오는 거 너도 잘 알지?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시간 낭비할 거 없다. 내가 적은 대로만 해오면 돼. 아, 네. 근데 가전제품은 비싼 거 사두면 오래 쓸 테니 그렇다 치더라도 가구에 자잘한 것들까지 다 너무 비싼 것들이라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집도 저희 아빠가 해주시는데 혼수까지 이렇게 비싼 걸로만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형평성에 어긋나니? 어차피 넌 우리 경호랑 결혼해서 경호가 벌어다 주는 돈 평생 쓸 거 아니야. 예, 사짜 신랑을 거저먹으려고 들면 되니? 사짜랑 결혼하려면 이건 기본이야. 너 그것도 몰라?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말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감쪽같이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상견례 끝나고 결혼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니까 다짜고짜 고가의 혼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바로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남친을 만나서 차근차근 따졌죠. 경호 씨 어머님이 혼수 너무 비싼 것만 해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둘 사는데 그런 고급이 필요해? 그냥 우리끼리 있는 돈에서 적당히 하면 되지. 어머님하고 도련님 옷까지 엄청 비싼 옷을 해오라고 하셨어. 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빠가 집까지 해주시는데 이걸 다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이게 다 내가 경호 씨가 벌어다 줄 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 이해해. 근데 엄마 말이 맞긴 하잖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지. 앞으로를 생각하면 내 가치가 훨씬 높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너희 집에서 더 돈을 많이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남친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변호사라고 젠척한 적도 없고 돈에 연연하는 건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동안 남친이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이 진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쎄한 건 단지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친 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돌릴 한복할 집 알아놨다. 강남에 있는 데니까 그렇게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한복은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한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완전 비싼 고급 한복집에서 남친 친가 쪽 사촌까지 외가는 8촌쯤 되는 사람한테까지 다 하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더해 남친 동생도 거들더군요. 형수, 저 옷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양복 사기로 한 데에서 요즘 스타일로 한 벌만 더 해줘요. 결혼식 날 입을 건 좀 꼰대스러워서 어디 입고 다니기 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계 하나 해줄래요? 옷에 맞는 구두 있는데 시계가 없네. 이왕이면 롤렉스, 오케이? 도련님,
평소에 롤렉스 차고 다니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결혼식 때만 찰 거면 낭비잖아요. 도련님 나이대에도 안 어울리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형수는 사주기만 하면 되고요. 아, 진짜 갑갑한 사람이네.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 남친 동생은 얼마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집에서 노는 중이었어요. 연예기획사 매니저였다는데 얼마 못 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자기 둘째 아들을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 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럴 순 없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너 지금 우리 둘째 무시하는 거야? 걔가 전에 회사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뭐가 맞는지 네가 옆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시켜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애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줘야지. 니네 그것도 회사고 너는 주제의 사장 딸이라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 사돈으로 드리려니까 배알 꼴려 죽겠네. 이런 지경인데도 남친은 자기 집안에 대해 아무 문제점을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좀 엄마 말도 들어주고 해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형수 될 사람이 통 크게 돈도 쓰고 척척 좀 해주면 좀 좋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친을 보고 전에 쎄했던 게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남친 본가에 갔는데 남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 주위에 한 번은 올 거지? 내가 우리 경호 변호사 만드느라 얼마나 했었는데. 당연히 며느리인 네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마음 같아선 나랑 같이 살라고 하고 싶은데 많이 봐준 거다. 어머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평일에 노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출근하는데요. 주말에라도 좀 쉬어야 되고요. 2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널더러 매일 오라고 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냐? 아, 나 정말 요즘 것들은 며느리 노릇 안 하려 든다더니 내가 딱 그런 며느리를 만났네.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상견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상견례 끝나고 결혼식 날짜 잡히고 나니 다들 이렇게 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깨고 싶은 생각만 굴뚝같이 커지던 어느 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혜주야, 내가 니들 신혼집으로 알아봤는데 평수가 24평짜리 딱 괜찮은 게 있더라. 둘이 살 건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그럼 아빠 당연하지. 그것도 클 것 같아. 청소니 뭐니 손 가는 것도 많은데 더 클 필요도 없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다음날 남친을 만나 신혼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친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24평이라고? 난 당연히 36평이나 40평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24평이 뭐야? 24평이 뭐냐니. 우리 둘이 살기에는 그것도 넓지 않을까? 방도 3개라는데. 아빠가 나 생각해서 신혼집 해주신다는데 그게 몇 평이든 감사할 일 아냐. 그러지 말고 이왕 해주시는 거 더 큰 집 알아봐달라고 해. 장인어른 사업하시면서 왜 그렇게 시야가 좁으시냐. 나 변호사야, 변호사. 변호사가 누가 2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냐? 내가 최소 30평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그거 못 해준다고 하시면 이 결혼 물린다고 해. 난 이 결혼 못하겠어. 순간 그동안 애써 버티고 있던 제 마음이 남친한테서 완전 떨어져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나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도 남친은 저한테만 뭐라고 했었잖아요. 쎄한 느낌이 맞았던 거였어요. 남친은 봉사를 좋아하고 털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변호사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 집에서 뜯어낼 수 있는 대로 뜯어내려는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친한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아파트 평수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 됐으니까 끝내자. 뭐?
너 진심이야? 괜히 센 척하지 마. 그러다 후회해. 너 변호사랑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너나 니네 집은 너무 아니란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냐? 내 동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40평 아파트 받아도 우리가 손해나는 건데 그걸 모르냐? 그래, 너 손해니까 하지 마. 나도 결혼을 자기 직업 앞세워서 장사하듯 하는 사람하고 하기 싫어. 우리가 너나 니네 집에 빚졌니? 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무리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는 거야. 참나. 그러면 뭐 내가 못할 줄 알아? 알았어. 파혼하자. 나도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궁상 떨며 사회노릇 할 생각 없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고 남친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제가 완전 사람 잘못 봤다고 후회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파혼 얘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전달할지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다음날 남친 어머니가 저를 회사에서 불러내더니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니네 아버지한테 40평짜리 집으로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걸 못하겠다고 파혼을 해? 네가 지금 경호 안 잡으면 네 손해다. 글로 들어온 복 도로 내쫓는 거라고. 내가 이번 한 번은 참을 테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잘 얘기해. 그리고 여기 혼수 목록 다시 가져왔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온다고 하면 내가 없던 일로 넘어가 줄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한테 한 달에 130만 원씩 보내라. 이것도 내가 많이 봐주는 거야. 대체 어떤 정신 상태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변호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면 더 대단한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상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혼수 목록을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뭉친 다음에 카페 나가는 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무식하니? 니네 집도 그렇고. 네가 변호사 남편 없는데 이 정도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아주 공짜로 우리 아들 가지라고 작정을 했었구나. 네, 그러니까 변호사 남편 얻으면서 아줌마가 말한 대로 다 할 여자 찾으세요. 저는 굴러 들어온 복 그냥 차버리려고요. 이제 더는 엮일 일 없으니까 아줌마라고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사실 아빠는 저희한테 강변뷰에 고급 아파트를 사주시려고 했어요. 제가 24평이라는 것만 얘기한 건 어쩌면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마지막 정리하자는 톡을 보내며 아빠가 사주시려고 했던 아파트 사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그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혜주야, 너 이 아파트인 건 왜 말 안 했어? 여기면 이야기가 다르지. 나는 그저 그런 아파트 해주는 건 줄로만 알았네.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깔끔하게 사과하고 결혼하는 걸로.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 뭐가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나는 너 이렇게 속물인 줄 꿈에도 몰랐어. 물론 좋은 걸 바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결혼을 갖고 장사하려고 했잖아. 너나 니네 엄마나 네 동생이나 우리 집이 무슨 은행인 줄 아나 봐. 난 그런 사람들하고 더는 엮이기 싫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제안을 하잖아. 내가 깔끔하게 사과한다고. 솔직히 한 번에 좀 더 자리 잘 잡아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다. 그건 인정할게. 그래도 우리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 월급 다른 데로 가? 너한테 다 가는 거고 너는 거기에 더해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진짜 개소리를 이렇게까지 신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난 네가 변호사라서 결혼하려던 게 아니었어. 네가 어려운 사람 잘 돌보고 나한테도 배려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런 건 다 가식이었고 뭐든 돈도 나는 완전 속물인데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하니? 너 변호사씩이나 돼서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 이게 네가 사과하면 깔끔해지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억지 부리지 마. 니네 집에 돈 싸다가 바칠 여자 찾던지 알아서 하라고. 혜주야, 이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남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그날 저녁 부모님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부모님 역시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하며 결혼까지 가지 않은 걸 다행히로 여기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하던 모든 걸 중단했어요. 저 역시 전처럼 일상을 보냈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놈이 자꾸 저한테 치근대는 거였어요. 혜주야, 우리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안 될까? 나는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변호사고 뭐고 그런 거 다 잊고 다시 만나자. 어? 그런데 어느 틈에 아빠가 저를 쫓아오신 건지 저만치에서 오셔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서시는 거였어요. 남친은 놀라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너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내가 너 다니는 로펌에도 다 알아봤는데 네 인성 아주 개차반으로 소문났더라. 네가 네 동료들한테 평생 빨대 꽂을 여자 찾았다고 했었다며. 내 딸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당장 꺼지지 못해? 아버님, 제가 실수했어요. 사람이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혜주한테도 잘하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아버님 소리 들을 이유 없다. 네 속이 뻔한데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네 로펌 대표 만날 거다. 저희 대표님을 아버님이 어떻게 만나요? 허,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니네 대표 만날 급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가 니네 대표 선배야. 알기나 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니네 대표 만나서 따져야겠어. 어디서 이런 걸 고용했냐고 한마디 해야겠다.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더니 남친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유치한 놈 아닌가요? 그 후로도 그놈은 저한테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구질구질하게 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다 차단해버렸어요. 전화번호를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그런 놈 하나 때문에 제가 불편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을 정리해버리고 저는 지금 회사 일과 취미생활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제 능력이 된다면 아빠 회사를 나중에 운영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돈이라는 게 인생에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취해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과 파혼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